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효종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정치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효종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대선 전망과 함께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동향에 대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전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지금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합이 아주 치열한데요. 두 후보자의 정책 성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그 미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 안보 등의 문제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책 전문가로서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 기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이제 뭐 그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2023년 3월인가요? 이제 그 워싱턴 선언 그리고 이제 그해 8월에 있었던 한미 3국 정상회담 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했던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기조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 있었던 코부 국방부 차관보가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동맹 관계는 계속 지속을 한다. 하지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워싱턴 선언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좀 논란이 좀 컸었던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보면 이제 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사실 그때 이제 문서화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걸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비난적인 어떤 여론들도 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핵무기 공유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좀 민망하게 접는 어떤 상황들도 좀 생겼었거든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이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트럼프 일기 또는 지금의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서 달라질 수 있는 미국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 동맹의 가치보다는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아무래도 경제적인 논리, 비즈니스 논리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변화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당선이 됐을 때 관련 한반도 관련 정책이 공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때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연합군사훈련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축소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한반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그 재협상의 어떤 그 여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부분은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 때 보면은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해가지고 방위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과, 또 하나는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지원 없이도 아주 잘 사는 부유한 국가, 뭐 사우디, 일본 이런 나라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니들 스스로 알아서 방위비나 이런 것들을 증액을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들을 갖춰라라는 어떤 입장,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전자 쪽으로 많이 기우는 어떤 주장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핵무장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는 사실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 되는 그 엘브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에 암묵적으로 묵인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핵무기 혹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그 논의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에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변화의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뀔 경우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 대북 제재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바이든 정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북한을 때린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조금 뭔가 좀 투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작정 때려도 보다가 안 되면 뭐 칭찬하고 어르고 달래도 보다가 뭔가 좀 어수선한 어떤 형태로 그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그 군사적 옵션도 포함을 하고 항상 그 대화의 채널들은 좀 연결해 놓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자주의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할 때 이제 저희가 한미일 공조도 했죠. 그 다음에 쿼드 해가지고 일본이랑 호주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적이기도 하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협상의 어떤 테이블로 끌어들였죠. 이런 어떤 정교한 어떤 형태의 그 대북 제재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그 트럼프로 바뀌면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대북 제재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중재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1기 때 그 대북 제재는 약간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듯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재집권을 했을 때도 아마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재보다는 중재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약간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뭔가 중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 싱가포르 회담 때 이후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린 나도 노벨상 후보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보면, 그 당사자 입장이 아닌 그 남들 싸움에서 어느 정도 중재만 하려고 하는 듯한 입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유사시에는 주한미군 빼면 자기 국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는 거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이건 뭐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그 대통령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한미 연합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무기로 삼아가지고 연합훈련 안 할 테니까 좀 협상 테이블로 좀 나올까, 비핵화 할래면 이제 이런 어떤 중재안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대북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중재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좀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변하지 않는 큰 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대북 제재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동맹들 간의 어떤 그 강화, 뭐 동맹 강화를 이제 주축을 하는 다자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의 어떤 주도적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의 대북 제재를 끌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그 행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이 관세 정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본인도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을 해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했던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조건 관세만 올린 형태였던 그 정책들을 취했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요즘에는 트럼프보다 더 독하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집요한 어떤 형태로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화 협상도 하지만 관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트럼프보다 더 많은 형태의 어떤 관세율들을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를 한 걸 보면 대선이 가까우면서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관세를 현재 25%에서 이제 100%로 4배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올렸던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본인이 임기 중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상화 시켜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 다음에 반도체, 태양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관세는 올릴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린다? 자동차가 미국에 몇 대 팔렸을 것 같아요? 5대.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5대 팔렸는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배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다분히 어떤 유권자들 좀 의식하는 형태의 어떤 그 레토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 상단 쪽에 있는 그 미네소타, 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위스콘신이랑 PA라고 되어 있는 펜실베니아 지역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었던 어떤 그 미국의 제조업의 중심지들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백인의 저소득 그 유권자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지지세로 바뀌면서. 그러다가 2020년에는 사실상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근데 이번 2024년 선거에서 다시 트럼프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뭐 경합 지역이거나 혹은 뭐 이미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저런 어떤 관세 영향, 중국을 때리고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트럼프의 레토릭, 이런 것들이 좀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미국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입장들이 좀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어떤 주장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보면 이제 이 관세 전쟁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현실화될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수출 부분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 이를테면은 이제 뭐 중국산 알루미늄 혹은 뭐 중국산 무슨 뭐 원자재 이런 것들에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재 수출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지를 만들어요. 그거를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니들 중국산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관세를 부과를 시켜야 돼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 중간재 수출을 인한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뭐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긍정적이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이 관세 전쟁에서 있어가지고 사실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때 관세 전쟁을 통해 과연 미국이 이득을 얻었느냐? 아니다. 22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실리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대선에 임박해가지고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에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안 내릴 거예요. 왜냐면 선거가 그때가 이제 2016년 11월 8일이었거든요. 11월 8일 날 아침에 이제 뉴욕타임즈 당선 확률표가 나왔어요. 힐러리 클린턴 당선 확률 85%, 높았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 확률 15%.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오늘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죠. 사실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역사상 그러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실패한 예측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어요. 거의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클린턴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트럼프가 많이 이겨봐야 1%, 2%? 근데 미국의 대선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가 한 1% 정도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별로 합산이 되는 어떤 특이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어떤 트렌드들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5월 30일 날 뉴스 보셨어요?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난 거를 보면 그때 이제 소폭으로 조금 하락이 됐어요. 당시에 성범죄 없애려고 그 뭐 돈 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서류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소폭으로 하락이 됐는데, 반면에 트럼프에 대한 모금은 또 엄청나게 높아지는, 지지자들이 결집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간은 이기는 걸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그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낙태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고요. 뭐 이민자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근데 여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조금 더 우세한 방향으로 가는데, 애리조나 같은 주들은 이민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민을 한 사람들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막아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하고 그 다음에 뭐 백인 우월주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줘요. 이를테면은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수사법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하는 말들을 써요. 이를테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가진 나라야, 이렇게 부자 나라를 우리가 구태여 도와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레토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낮건 뭐 교육 수준이 높건 간에 기본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속인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대변해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붐이 불고 있는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있는 뭐냐,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건데,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민자들 넘어오는데 저쪽 북부 지역에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 인권 차원에서 다 받아줘야지 왜 니들 그렇게 내쫓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나 이런 어떤 그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이민한 사람들 그러면은 니들이 한번 데리고 가봐 해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시카고로 보낸 일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느냐? 트럼프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예측 불허고, 그 다음에 조금 비호감적인 어떤 언행이나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가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모티브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